얘들아, 안녕. 드디어 5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개월 동안 인권 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재밌게 공부해봤지. 5단원 파트는 약간 이제 경제야, 경제. 경제 냄새가 날 거야.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126쪽부터 129쪽까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배워볼 건데, 책을 먼저 읽고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면 영상 본 후에 책을 한번 쭉 읽으면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을 것 같아. 자, 시작을 할게요. 자본주의는 그 세계적인 석학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쉽게 그 자본주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간단한 개념은 아닌데,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교집합은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해. 그러면서 이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고 분배하고 이런 일련의 그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간 사유재산 제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사유재산 제도는 개인이 그 재산을 자기 맘대로 획득하고 사용하고 처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야. 우리나라는 당연히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하지만 북한은 인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북한을 자본주의라고 하기는 어렵지. 세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저기 사유재산 제도가 또 나오지. 그러니까 의미는 그 세 가지 특징을 쭉 풀어 쓴 거에 불과해.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운동화를 사고 싶어. 내 거야, 그럼. 내가 돈을 모았어. 아파트 3억짜리 샀어. 내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팔아. 처분해.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지. 보장하는 거야. 첫 번째 특징이야. 두 번째는 시장 가격에 따라서 상품이 거래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게 당연하잖아. 중학교 때도 배웠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정부가 어디 보자. 자, 베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베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100개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가격은 2만 원 어때? 이렇게 그냥 세팅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러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크겠지. 근데 이제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원하는 사람과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이제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 자유롭게 거래하는 그 지점이 학교가 아니고 이제 시장이지. 시장에서 만나지. 그래서 그 시장 가격에 따라서 상품이 거래돼. 그렇게 되었을 때 자원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건데, 각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있지. 기업, 뭐 가게, 정부. 얘네들이 자유롭게 경쟁해. 아주 자유롭게. 자유롭게 경쟁을 함으로써 그 주체들이 자기네들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거야. 사적 이윤을 보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 나오는데 빈칸 4칸 있을 거예요.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순서대로야. 제일 먼저 상업자본주의가 나오지. 16세기부터 18세기 중반. 이제 이 배경은 신항로 개척. 이것도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해가지고 막 저기 막 새로운 나라들 막 개척 서로 경쟁하고 이제 이 그 절대 왕정 힘이 굉장히 센 그런 유럽의 절대 왕정 하에 중상주의 정책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중상주의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중상주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는 것에 다른 나라의 상품에 아주 빡센 관세를 부과해. 그러면 이제 걔네께 비싸지지. 그러면서 수입을 억제해.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이제 그 교역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막 수출을 막 장려해. 그러면서 국가가 자국의 그 상공업 활동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는 그런 정책을 말해.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 정도가 아주 세지.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는 상품을 막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생산해서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유통하는 거예요, 유통. 저쪽에서 저쪽, 저기 이 물건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다 팔아먹고 또 저쪽 걸 이쪽으로 갖고 와서 팔고 이런 유통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본주의 형태야. 이게 상업 자본주의였어.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중반부터 1920년대까지 산업자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 시기가 오는데 이 출현 배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 때 이제 공장, 대규모 공장들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 들어봤지?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을 많이 찍어내. 이거 팔아야지. 팔아야 되는데 이제 자본가가 중심이 돼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국가가 일일이 그런 정책들에 개입하고 뭐 수출 막 수입 이런 것들에 간섭하는 것이 싫어.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국가야 너 좀 저쪽 가서 찌그러져 있을래? 저쪽으로 좀 빠져줄래? 이런 마인드야. 앞에 상업자본주의하고 조금 국가의 개입 정도가 다르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유통으로 돈을 남겼다면 요때는 그 공장에서 찍어낸 그 물건 생산 그 자체에서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해. 그렇기 때문에 정부 너는 저쪽으로 가 있어야 돼. 야경 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작은 정부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시기 동시대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요. 애덤 스미스. 이 사람이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국부론이라는 책에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은 뭐 푸주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얘네들의 뭐 선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걔네들의 이기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는 내비두면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유롭게 잘 돌아간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것도 냅두라는 얘기야. 개인의 경제활동에 최대한 자유를 달라. 그리고 국가 너는 간섭을 최대한 배제해라. 그러면 잘 돌아간다. 이게 자유방임주의고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손, 발 아니고 이제 이게 산업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이자 사상가들이었어. 그러면 이제 요 다음 단계 이제 내비뒀어. 지금 국가가 작은 정부 그리고 자유방임주의 요거 택했지.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제 독과점 기업들이 갑질을 하네. 독점 하나밖에 없는 기업들이 이 소비자들은 기업이 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살 수밖에 없잖아. 지네 맘대로 가격을 올리고 막 서비스 질은 막 떨어지고 과점도 마찬가지야. 몇 개 안 되는 과점이 담합을 해가지고 막 가격 지네 맘대로 올리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막 헐값에 착취하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29년도에 대공황이 발생을 하네. 그래서 미국 주가가 폭락하고 은행, 공장 다 문 닫고 이러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지. 어라? 시장한테 맡겼더니 아,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네. 시장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이게 시장 실패지. 시장 실패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거고, 아, 정부야, 너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되겠어. 정부 너 일로 와가지고 좀 해결 좀 해줘.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한테 내비뒀던 것에 정부 정책을 얻는 거지. 시장한테 냅두면 안 돼.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해. 해가지고 혼합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사상가는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 뭐 유효 수요론까지는 좀 너무 깊고 아마 루즈벨트 대통령이 벌인 뭐 댐 건설 사업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뉴질 정책. 일자리를 막 창출하는 거지. 공공 사업들을 막 이제 여기저기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막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당장 이제 돈을 벌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게 돼. 그 구매력을 바탕으로 물건을 사면 이제 서서히 문 닫았던 공장들도 물건을 찍어내.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돈다라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 게 수정자본주의야.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국가가 개입을 했더니 또 문제가 발생하네. 이게 뭔 문제냐면 여기 보면
공공사업,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국가가 개입을 한 거잖아. 좀 못 사는 사람들은 챙겨주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걷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정부가. 그랬더니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 이제 이런 것들을 정부 실패라고 하거든. 동그라미를 안 쳤네. 정부 실패. 그러니까 부정부패도 많아지고 그리고 복지를 확대했더니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복지병이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정부가 잘 챙겨주는데 뭐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해. 배짱이처럼 근로의욕이 쇠퇴해. 그리고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석유 파동이 일어나.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 석유 가격을 올리네. 안 그래도 지금 정부 재정이 악화됐는데 가격까지 올리면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물가가 상승하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들로 경기가 침체돼. 원래 경기 침체가 되면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 거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래도 경기는 괜찮은 건데 이 최악이 같이 붙은 거지.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네. 이런 것들을 좀 고급진 언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쏟아져 내리니 이제 사람들이 또다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라? 정부가 개입했더니 문제가 많네. 안 되겠다.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유롭게 시장에서 뭔가 그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신자유주의야. 이게 가장 최근이지. 그래서 이명박근혜 때도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많이 추구를 했는데 규제 완화. 이제 냅두는 거야. 시장한테 맡기는 거지. 민영화. 이제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업, 공기업 같은 것들을 시장 니네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리고 복지를 더 줄여. 노동 시장의 유연성. 훨씬 더 쉽게 고용하고 쉽게 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신자유주의까지 네 단계의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되게 중요해. 다음 시간에 이거 암기하는 그 시간도 가지고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요 파트에 해당되는 미션을 많이 실어놨어. 빈칸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도 해야 되고, 뒷페이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미션 3, 4 다 해결을 해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